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가장 뜨거운 한마디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네, 저는 가장 뜨거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수도권 출마가 사실 좀 이슈였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다른 친윤 후보들을 사실 겨냥해가지고 그 우세 지역에서 편하게 있지 말고 당대표 나올 정도 되면은 수도권 출마 선언해라. 예. 라는. 윤상현 의원도 지역구가 인천이잖아요. 인천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 그거를 또 김웅 의원이 받으면서 이거 뭔가 신핵관이라고 하는 윤상현 의원과 비윤인 김웅 의원이 갑자기 연대를 해서 뭐 신비 뭐 연합이다 뭐 이런 말을 갑자기 한 언론이 쓰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뭐 예. 저는 그런 연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 됐든 수도권 표심이라는 것이 하나의 화두가 된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점 너무 막 당원 100% 네. 이런 쪽으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한마디로 뽑아봤고 저의 그냥 사익의 면에서는 유승민 의원 호남 출마 이런 거 하면 저도 도움 되니까. 네. 천하람 변호사가 순천이니까. 네. 뭐 근처에 와서 좀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다는 그냥 사익적인 소망도 잠깐 담아봤습니다. 새해니까요. 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뜨거운 한마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전쟁 준비란 말은 사실은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안 쓰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뭐 무인기가 날아오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보기에는 그냥 말폭탄인 것 같아요. 응징 보복해야 된다. 뭐 원점 타격해야 된다. 확전의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 사실 그거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론을 보내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 유엔사 통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원점 타격 우리가 되겠습니까? 미군이 동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를 격추 못했다. 그거잖아요. 아까 지적했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대는 돌아갔어요. 북한으로. 그럼 5대는 뭐 서해안 쪽으로 날았다 그러면 그거를 격추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다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바다에 추락했다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근데 뭐 굉장히 원점 타격하고 확전 각오하고 뭐 전쟁 준비해야 되고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뭐 아이고 뭐 하겠어요? 북한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네. 웃고 있겠죠. 아이고 우리 뭐 그냥 한 대 보내고 그냥 돌아갔더니 뭐 난리 났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2014년에는 추락해서 발견했고 17년에도 추락해서 발견했고 연료가 떨어져서 저절로 그렇죠. 추락한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안 와갔겠냐고요. 그 사이에도 무지개 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발견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레이더도 새로 구입하고 이러니까 한 건데 사실은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이거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그 방법을 갖추는 게 먼저지 이렇게 말폭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폭탄이라면 말폭탄이지만 이게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잘못인가 싶은 게요. 그냥 옛날부터 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발 행위도 당연히 뭐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뭐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된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격추가 안 되면서 메시지가 조금 꼬이긴 했습니다만은 2014년 17년 이후에도 무인기라는 게 계속 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이더에 포착한 사실을 공개하고 예. 자꾸 이런 식으로 도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무인기 보낸다. 보냈죠. 이런 것들을 강경 대응 방침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북한 측에다가 우리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는 센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의도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럼 NSC를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뭐 전쟁 중에 토론하냐. 그럼 NSC를 왜 해요? 전쟁 같은 데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아니 뭐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2m, 3m 정도 작은 거는 뭐 지금 계속 셋대니 풍선 얘기 나오는 게 그걸로 레이더 자체로 식별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막 전투기 발진하고 있는 건데 기술적 문제 있으니까 갖춰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 안 해서 있다 그러면 그건 전 정부 탓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랐던. 그다음에 뭐 드론 분대 창설한다.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드론 부대를 더 첨단화하겠다. 더 확대하겠다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안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하필이면 또 그날 저녁에는 또 뭐 만찬도 하고 이러면 말은 이렇게 세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전혀 딴판이니까 말폭탄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훈련 뭐 열심히 안 했다 이런 부분은 굳이 대통령이 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그냥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군의 전투 대비 태세라는 게 정권 바뀐다고 해서 뭐 한 몇 개월 지났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국민들 아실 텐데 왜 이런 얘기 하시나 싶은 게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NSC 이런 얘기 하면은 저는 진짜 정권 교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실감이 좀 나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왜 NSC도 안 열고 뭐 하냐 막.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말로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서 회의조차 안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비판을 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뭐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명확한 대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복하겠다. 강한 메시지 내겠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NSC를 했냐 안 했냐가 그렇게까지 본질적인 요소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랑은 좀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만찬하고 이러는데 토론할 시간 없다 그러면 전쟁 중에 토론하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럼 저녁에 그냥 그 사진 공개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든가 사진에 다 강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찬하는 거 다 찍어놓고 뭐 전쟁 중에 토론할 수 없다 이래. 약간 좀 한가해 보인 건 맞아요. 그 메시지랑 그게 약간 안 맞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부 그 군사 전문가들은 또 이제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가 동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무인기는 대단히 큰 전투기 그렇죠. 사이즈의 무인기가 승무원 없이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 폭탄의 양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런 무인기하고 지금 뭐 한 2m, 3m짜리 작은 무인기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작은 무인기를 철저히 다 탐색해서 다 요격하고 격추시킨다? 그런데 투자할 돈 있으면 딴 데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합참도 사과하고 뭐 한 마당에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작고 전술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 겨우 사진 찍는 거라고 하는데 요새 뭐 위성 사진이 얼마나 고해상도인데. 그렇죠. 사실 뭐 농담 삼아 이게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정말 최악을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가능성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레이더 이런 거 투자 하지만 드론 부대 이런 거 뭐 물론 아까 있었는데 창설 이런 표현도 좀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부대들을 좀 잘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말씀처럼 레이저 무기라든지 아니면 전파를 차단하든지 이거는 사실은 미국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터키산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크고 무기를 나르지만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동호회 이런 데에서 수리탄이라든지 한두 개씩 들고 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탱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카메라를 달아놓고 군인들 몇 명, 두세 명 있으면 거기다 떨어뜨리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터키제 수입하고 이러면서 커진 거거든요. 처음엔 동호회로 시작했어요.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이게 사실은 작은 거라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기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놔야지 2, 3m나요. 5, 6m는 레이더 상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엔 똑같다고 봐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관없고 나중에 큰 걸 막으면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뭐 진행자께서도 그냥 이건 내버려 두자 이런 건 아니셨겠죠.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군사 전문가들의 또 뭐
해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네. 거기 그 완전히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자동화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까지 다다르기에는 너무 그 비용이 크다. 네. 목표 수준은 어디까지 잡을 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 이 말인 거죠. 네, 근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게 예를 들면 드론 부대 같은 걸 좀 더 고도화할 필요는 있을 거고 또 예.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그 KA-1인가요? 그 약간 경공격기 추락한 그런 게 이게 지금 그나마 드론에 대비하기에 속도도 잘 맞고 용도도 좀 잘 맞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꽤 멀리 배치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은 경공격기가 아니고 원래는 이게 프로펠러 달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드론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건데 원래는 이제 훈련기예요. 훈련기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용으로 쓴 거 있지만 사실은 최전방에는 주요 전투기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엊그제 이제 훈련을 했을 때도 뭐 대통령이 막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적 훈련하라 그랬으면 뭐 폭을 쏘든지 총을 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그냥 탐지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훈련한다, 드론 날린다 해서 탐지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럴 거잖아요. 이제 날아오는지 아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고된 걸 포착하는 건 그렇죠. 쉽죠. 그건 너무 쉽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쟁점이 뭐냐면 그거를 타격했어야 돼요. 맞잖아요. 타격은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몰래 날아오는 거는 탐지 자체가 어려운 건데 탐지는 그냥 이미 정해놓은 거 탐지하는 게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 보고 이거는 훈련도 아니다. 그냥 대통령이 하라니까 그냥 급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보여요.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미 날아올 거 예고된 거 탐지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럼 쏴야서 그 추락을 시켰어야죠. 그런 것도 또 하겠죠. 시간 갖고. 네. 그 우리가 이제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걸로 쏜다면 모르겠는데 2, 3m짜리한테 정밀 유도 미사일을 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총 기총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기총으로 그걸 맞추기는 진짜 어려운 않죠.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원을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쏘지 않은 이유는 쐈는데 못 떨어뜨릴까 봐. 저도 그렇게 봐요. 안 맞을까 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미 예고해서 날아가는데 또 못 쏘면은 이미 어느 날 예고해서 갑자기 날아오는 걸 어떻게 쏘겠어요? 맞추기 어려운 정도라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동시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2014년, 2017년 처음 무인기가 와서 떨어지고 했을 때 사실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별로 충격받은 국민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 무인기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2m짜리 무인기 그건 별거 아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일상적으로 아마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 봐요. 글쎄 저도 쉽게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응이 달라진 거는 사실이죠. 몇 년 전에 비해서.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건 현근택 변호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사실 그동안 검사들은요 사실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어디 수사한다. 우리가 언론에 나와서 몇 기 사진 다 나오고 맨날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도 언론에 지금 다 나옵니다. 사진도 나오고 기수도 나오고 맵부도 나오고 이미 다 알려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걸 한번 종합해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전에 언론에 쓸 때는 뭐 친윤 검사, 친문 검사 막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본인들 약간 칭찬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 당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싫다는 건데 이거를 조리돌림이라 무슨 뭐 잡히찍기다 그러면 그동안 언론들이 해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조리돌림이고 얼마나 많은 잡히찍기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과도하게 검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 사실은 그냥 치면 다 나와요. 검찰청 안에 가면은 메토 검사실에 이름 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치면 사진 다 나와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표로 정리해놨다고 해서 이걸 좌표찍기라 그러면 앞으로 언론들은 어떻게 기사 쓰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보면서 참 이렇게 뭔가 후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후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률적으로 이게 뭐 위반이니 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니 국회의원을 170명 가까이 가지고 있는 제1당이 아무리 야당이라지만은 무슨 검사들 이름이랑 얼굴까지 해가지고 거기 옆에 막 이상한 허접하게 무슨 윤사단 이런 것까지 찍어가지고 그걸 공식적으로 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없어 보인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럼 언론에 대해서 다 공개된 거라고 쳐요. 그럼 이거를 그럼 왜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뭔가 공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정말 그러면 수장인 사람 몇 명만 문제 제기를 하든지 16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윤사단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보면 낙인 찍기 좌표 찍기 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리고 더 제가 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왜 스스로 그러면 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자청을 하는 겁니까? 이거 나중에 혹시나 분리 대응해야 될 시기가 오면 이거 어떻게 분리 대응할 거예요? 계속 조작 수사다 그러고 하는 검사들 공격하고 이러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이상한 형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언론에서 후지도 않은데요. 당에서 하면 후지고 그럼 언론에서 하면 안 후져요? 언론이 맨날 기사 쓰잖아요. 친윤 검사 누구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막 그래프로도 그려놨던데요. 이 거리감에 따라 가지고 친윤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이런 걸 걸어놓는데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사에 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연료는 하나예요. 그냥 본인들을 위해서 이분이 친윤으로 우대받을 때나는 그거는 해도 되는 거고 광고고. 사실은 검찰이 기본적으로요. 예전에는 이름 밝히기 좀 싫어했는데 지금은 공소장에도 기소검사만 나오다가 지금은 수사검사, 기소검사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검찰이 많이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언론 브리핑하고 뭔가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이름을 막 드러내길 원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건 어찌 보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자는 거예요. 이런 수사하는 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수사한 거고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 얘기하잖아요. 이름 공개해서 쫄 거면 하지 말라고. 아니, 당연히 이미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했다고 해서 그게 뭐 잡혀 찍히고 조리 돌립니다 하는 건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쫄면 당연히 안 되겠죠 검사들이. 근데 그거는 별개로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노웅래 의원 수사하는 검사는 그럼 공개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친문들, 저 문재인 정부의 했던 사람들 거는 그럼 다 안 합니까? 그럼 앞으로는 민주당은 무슨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 나올 때마다 그러면 그 판넬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저 그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 200군데나 하고요. 검찰청 몇 군데가 지금 몰래서 하고 수십 명의 검사들이 몰래서 하잖아요. 만약에 특정인에 대해서 그 정도 수사하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노웅래 검사 의원 누가 수사하는지 5초면 알아요. 지문 다 나와요. 네, 사진도 다 나옵니다. 아니 수사하는 검사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재판하는 판사 이거는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죠. 다 공개돼 있죠. 공개돼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것을 특정 정당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따로 리스트업한 이른바 정치적 행위인 그럼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판단이 좀 엇갈리는 거고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일 때도 이런 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친문 검사들 비판을 하고 실명을 거론해서 비판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면 당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친문 검사 이 사람입니다 해서 막 사진 붙여놓고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그거 저희가 만약에 야당이 했는지 아닌지 기억은 모르겠는데 친윤 검사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비판 많이 했고 보수 언론에서도 맨날 떠들었어요. 맨날 표 그려놓고 맨날 기수 써놓고 했죠. 맨날 출신 대학 써놓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명단을 쭉 리스트업해서 공개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 움직임이 있더라까지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미 알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당원들 사이에서 무슨 어떤 행동들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건 아직은 없더라고요. 아니 검찰청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전화 민간은 받지만 기본적으로 알려진 전화는 안내 전화거든요. 안내 전화는 메토실 검사인데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안 바꿔주죠. 안 바꿔줘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문자를 보내고 전화번호를 알아야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은 저는 그런 좌표 찍기나 휴대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는 못합니다. 바로 압수수색, 바로 소환장 날아올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2022년 마지막 끝장 토론 각설하고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바가 부른 해피 뉴 이어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